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 그 평화로운 선종 사찰, 소림사가 어떻게 세계적인 무술의 성지가 되었는지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네, 사실 자료들을 보면 시작은 명상수행 중심이었는데 이게 참 흥미로운 변화죠? 그렇죠. 불교 사찰, 특히 그 비폭력 가르침이랑 싸우는 승려라는 이미지가 언뜻 보면 잘 안 맞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당신께서도 보내주신 자료에 기반해서 가설을 세우셨죠? 그 사찰의 부 때문에 외부 위협이 생기고 그래서 자기 방어가 필요해졌다거나 뭐 외부 무술가들 영향이라거나 네, 그런 가설들이 자료에서도 상당히 설득력 있게 나타납니다. 단순히 한 가지 이유라기보다는 여러 요인이 정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봐야겠죠. 그럼 그 복잡한 이야기 한번 시작부터 풀어볼까요? 처음에는 이게 무술이 아니었다면서요? 네. 그 유명한 달마제사 전설 있잖아요. 네, 있죠. 오랜 자선 때문에 승려들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뭐 역근경 같은 일종의 운동법을 가르쳤다는 거죠. 역근경, 건강체조 같은 거군요. 어떤 자료 보니까 소림건법은 공격이 아니라 수련을 위한 것, 뭐 이런 말도 있던데요. 네, 맞아요. 초기에는 그런 건강 증진이나 명상 보조 같은 좀 종교적인 목적이 강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찰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겠죠. 근데 또 사찰이 좀 외진 곳에 있다 보니 재산 같은 걸 지키려면 기본적인 호신술 정도는 필요했을 거라는 추측도 가능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그 달마 이야기는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뭐랄까 나중에 소림 무술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한 상징 같은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후대에 엄청난 영향력을 준 서사인 건 분명하죠. 소림 무술이 되긴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당신께서 주목하신 부와 위협이라는 요인이 중요해집니다. 그 부분 소림사가 왕조들한테서 땅도 많이 받고 하면서 엄청 부유해졌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총나라 때는 뭐 승려가 2,000명 넘고 땅도 어마어마했다고요. 네, 맞아요. 바로 그 경제적인 성공이 좀 역설적이지만 무술 발전에 큰 계기가 된 겁니다. 역설적이라뇨? 그 부유하니까 당연히 도적이나 뭐 원나라 말기 홍건적 같은 반란 세력들의 표적이 되기 쉬웠던 거죠. 돈 많으면 노리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남으려면 그냥 체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조직적인 방어 체계가 필요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승병, 그러니까 사찰 자체의 무장 집단으로 이뤄진 거죠. 승병 들어본 것 같아요. 부가 위협을 부르고 그 위협 때문에 무술 실력이 늘고 뭐 이런 순환이네요. 네, 딱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죠. 7세기 초인가요? 소림 승려 13명이 당 태종 이세민을 도와서 큰 공을 세웠다는 이야기요. 네. 그 사건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소림 무술의 지위를 완전히 바꿔놓은 계기죠. 그 공으로 황실에서 떡도 받고 아예 공식적으로 승병 훈련을 허가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고기 먹고 술 마시는 것까지 허락받았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파격적이네요. 맞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냥 사적인 자기방어 수준이었다면 이때부터는 국가가 공인하는 무력 집단으로 인정받게 된 거죠. 황실의 인정은 그냥 명분이 아니라 실제적인 자원과 체계적인 훈련을 가능하게 했으니까요. 실전 경험도 쌓이고요. 그렇죠. 그 후로 명나라 때는 외구 토벌에도 동원되기도 했고요. 이런 실전 경험이 무술을 계속 발전시킨 겁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게 소림 무술이 그냥 자체적으로만 발전한 게 아니라 외부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신 가설대로 외부 수혈이 정말 지대했어요? 어떤 기록 보니까 도망친 병사나 다른 무술 고수들이 소림사로 숨어 들어와서 자기 기술을 가르쳐 주기도 했던데요. 네, 그런 기록들이 있죠. 심지어 지금 소림사 무술은 대부분 밖에서 들어온 거다 뭐 이런 식의 언급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정말요? 대표적인 예로 명나라 장수 유대유 같은 경우는 소림사 승려들 봉술이 실전성이 떨어진다고 직접 가르쳐 주기도 했고요. 장군이 직접? 네. 그리고 정종유 같은 사람은 아예 소림 봉수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책으로 남기기도 했어요. 와, 그 정도였군요. 그러니까 소림 무술은 뭐랄까 어떤 단일한 기원에서 쭉 내려온 게 아니라 계속해서 외부의 좋은 기술들을 흡수하고 또 개량하면서 만들어진 일종의 종합 무술 시스템 같은 거죠. 용광로 같다는 표현이 딱 맞네요. 여러 기술이 녹아든. 네,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짚어볼 게 이 모든 과정에 정치적인 영향이 엄청 컸다는 점이네요. 왕조가 누구냐에 따라서 소림사의 운명도 막 바뀌고. 아, 네. 그건 정말 빼놓을 수 없죠. 당나라나 청나라 초기 강희제, 권륭제 때처럼 황실의 비호 아래에서 번성하기도 했지만 네. 또 북조시대 패불 정책이나 청나라 후기에는 탄압받을 가능성도 있었고 결정적으로 1928년 군벌 싸움 때 불타버린 사건이나 문화대혁명 같은 시련을 겪으면서 거의 명맥이 끊어질 뻔한 위기도 많았죠. 와, 정말 파란만장하네요. 화재로 자료도 많이 소실되었겠고요. 그렇죠. 특히 청나라 후기에는 신식 무기, 그러니까 총 같은 게 등장하면서 전통 무술의 군사적 가치가 좀 떨어지기도 했고 정치적으로 의심받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림사라는 이름이랑 무술의 명성은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게 신기하네요. 네, 그 이름이 가진 상징성이 워낙 강했기 때문이겠죠. 다만 이제 자료들을 보면 여러 번의 파괴와 재건을 거치면서 아주 오래된 고대 수련법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좀 약해졌을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소림 무술의 발전 과정이라는 게 정말 한두 가지 이유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처음엔 건강과 명상, 그러다 부 때문에 생긴 위협과 생존 투쟁, 황실과의 관계, 또 외부 무술과의 교류, 시대적인 격변, 정말 모든 게 얽혀 있어요. 맞습니다. 단순한 싸움 기술이 아니라 그 시대의 종교, 경제, 정치, 문화가 다 녹아 있는 역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위기 속에서도 이름이 살아남아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걸 보면 그 상징의 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 복잡한 역사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기록들을 보면 외부 영향도 크고 전승 과정에서 단절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소림무술이라고 부르는 것의 진짜 원형, 그 본질은 과연 뭘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